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언어와 매체의 영역 문항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언어와 매체에서 출제된 문제는 크게 5개인데 제일 먼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용자리 부분이 같이 나와 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세국어의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히읗, 말음, 용언이 규칙 활용을 하는 경우와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경우가 출제되었는데 각각 규칙 활용이 무엇인지 불규칙 활용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담화에서의 지시 표현 문제였는데요. 담화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푼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으리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사어의 실현 양상과 관련해서는 문장 안에서 실제 부사어를 찾아보고 또 그 부사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요소는 많았지만 그동안에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담화에서의 지시 표현이라거나 혹은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그리고 부사어의 실현 양상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관형어를 찾는다거나 부사어를 찾는다거나 여러 문제로 활용돼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던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문을 살펴보고 지문 내용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입니다. 훈민정음 초성자는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5자가 있고 맞습니다. 기본자 5자는 아, 설, 순, 치, 후의 모양을 본따서 5글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든 가획자가 9자가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과 함께 가획자가 키읔, 디귿, 비읍, 지읒, 티읒, 피읒, 치읒, 그리고 히읗 이렇게 총 8자가 제시되었는데 지문에서는 가획자가 9자가 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가획자는 무엇일까요? 여린 히읗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린 이웃은 왜 이 안에 표시가 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이 여린 이웃은요, 아무래도 실제 발음된 글자라기보다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따라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여린 이웃은 생명력도 길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체자로 세자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체자는 옛니응, 그리고 리을, 그리고 반치음이 있습니다. 자, 중성자는 하늘과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기본자 세자가 있습니다. 자, 지금 초성자도 그렇고요. 중성자도 그렇고 무엇의 모습을 본떴다. 즉 상형을 해서 만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성자와 중성자의 원리는 일단 기본자에서 상형의 원리를 이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기본자 세자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초출자와 제출자가 각각 4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초출자는요. 자, 우리가 사람의 모양, 하늘, 땅의 모양을 본딴 기본자에서 변형된 글자가 초출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변형된 글자를 제출자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하늘의 모양을 본뜬 아레아가 있고요. 그리고 땅의 모양을 본뜬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본뜬 이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에서 다시 한번 변형된 초출자는 오, 아, 우, 어에 해당하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아래아를 사용해서 변형되면 요, 야, 유, 여가 다시 한번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중성자 용자리에 제시된 글자는 총 11자가 됩니다. 자, 다시 종성자로 돌아가서 노란색 부분을 보세요. 종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쓰되, 자, 우리가 요걸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훈민정음 용자리에선 이걸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성, 부용, 초성이란 부용, 다시 쓴다는 뜻이죠. 즉 종성은 초성의 글자를 다시 쓴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기본자 5개, 가획자 9자, 그리고 이체자 3자는 원칙적으로는
다시 종성에 쓸 수 있는 글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종성에서 실제 발음될 수 있는 글자의 수를 8자로 보고 그 8자만으로도 받침 글자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 받침 글자에 쓰인 글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옌니음 이렇게 총 8개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훈민정음 해례본 용자리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용자리에서는 이들 글자를 위주로 하여 실제 단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아음의 경우에도 갈, 그리고 아음의 가획자 콩, 그리고 아음의 이체자 러울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실제 단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용자리에 쓰인 콩은 초성자 아음 아획자인 키읔의 예시 단어입니다. 이 방식을 응용하면 콩은 중성자 초출자 오와 종성자 아음 이체자 옌니응의 예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키읔은 초성자, 오는 중성자, 옌니응은 종성자로 쓰였기 때문이죠. 용자리의 예시 단어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방금 우리가 확인한 지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종성자만 함께 더 살펴본다면 기역, 옌니응,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시옷, 리을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중세국어에서는 받침에서 디귿과 시읒의 발음이 구분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점입니다. 현대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우리는 시옷은 받침에서 발음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성자 용자리에서는 종성에서 발음되는 8개의 글자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종성자 용자리에 디귿과 시읒이 함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세국어에서는 종성에서 디귿과 시읒의 발음이 서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종성 받침에서 이렇게 디귿과 시읒을 발음될 수 있는 글자로 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 일부 단어들은 지금 이 부분부터는 단어의 변화 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 일부 단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는 표기법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예와 실제 소리가 변한 예, 그리고 다른 말이 덧붙어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예들이 포함됩니다. 자, 먼저 표기법상이 변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음을 얼음으로 적게 된 것은 표기법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실제 소리가 변한 예가 있다고 해요. 자, 소리의 변화 중에 자음이 변화한 경우는 고티가 고치로, 결이 절처럼 구개음화를 겪은 유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개음화가 이제 디귿과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변한 걸 중세국어에서는 구개음화로 보고 있는데요. 자, 고티를 보시면 티가 이모음과 합쳐지면서 치로 변한 거 보이실 거고요. 지금 결이 절로 변한 것도 보면 물론 이거 단모음화도 같이 이루어진 것이긴 한데 디귿이 여와 합쳐져서 절이 됐죠. 그러니까 지읒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세국어의 구개음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국어의 국어음화랑 비슷하기는 한데 좀 더 이제 좀 단순하죠. 그래서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변한 이런 자음이 변한 케이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모음이 변한 경우는 처음에 단모음화한 유형, 즉 셔이 섬이 되고 쇼가 소가 된 유형을 단모음화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가 요가 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래아 유형들이 이제 실제 모음, 이제 발음에 가까운 다나 어로 변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래아가 변한 유형이 되겠고요. 물이 물이 되거나 무섭이 부엌이 되는 경우는 음모음이 우모음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모음은 평순모음이고 우모음은 원순모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순모음이 결국엔 원순모음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원순모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로가 노루가 되거나 벼로가 벼루가 된 것처럼 끄듬절에서 오모음이 우모음으로 변한 이런 케이스들도 같이 존재를 하죠. 다른 말이 덧붙어서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유형이 세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렇게 제시가 되었었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구체적으로 나왔느냐. 자, D를 보시면 부헝이 지금 히읗이 있죠. 근데 이게 부엉이 되면서
부엉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히읗도 사라지고 옛니응도 이응으로 바뀌었지만 여기 보시면 이 이가 접사입니다. 이 접사와 결합한 유형이 하나가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원래 갈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대국어에 오면 갈대가 되는데요. 이게 뭔가 길쭉한 어떤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에 어떤 의미를 이제 대라고 하는, 대나무 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갈과 대가 합쳐져서 단어와 단어, 지금 갈도 단어로 보고 대도 단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결합한 유형,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단어의 변화 양상으로는 크게 표기법상의 변화, 그리고 실제 소리가 변한 예, 여기서는 자음이 변화한 경우, 모음이 변화한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다른 말이 덧붙어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예, 뭐 예를 들면 접사가 결합한 유형,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결합한 유형,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 표시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 예시에서 후음 기본자는 이응, 아음 이체자는 옛니응으로 표시하였다라고 했는데 네, 맞는 표시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꼭지가 있는 이응, 꼭지 이응은 잘 보고 푸셔야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3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훈민정음의 모든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훈민정음의 모든 기본자는 초성자에도 기본자가 있었고 중성자에도 기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성자의 기본자는 발음기관, 즉 아설순치유를 따서 본따서 만든 것이 맞지만 중성자의 기본자였던 글자들은 하늘과 사람, 땅을 본따서 만든 글자였죠. 따라서 발음기관을 본떠서 모두 만든 것이다 라는 말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답 분석과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2번도 오답인데요.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리 예시 단어의 중성에 쓰인다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읽었죠. 초성자의 기본자는 용자리 예시 단어 종성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자 중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은 쓰이는데 후음, 이응은 종성자에 사용되지가 않죠. 그리고 종성자에 사용되는 글자는 아음의 이체자였던 옛니응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초성의 기본자가 용자리 예시 단어 종성에 쓰였다라는 말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초성자 용자래의 가획자 중 단어가 제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가획자 중 제시되지 않은 자음자는 바로 여린 히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린 히읗은 아까 말했듯이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초성자 용자리에 사용되지 않은 것인데요.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여린 히읗은 후음 계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히읗과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후음 계열에 있다고 보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아음에 속한다라는 말은 어금니 소리에 해당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입니다. 초성자 용자래 중 아음자 이체자의 예시 단어. 자, 아음자 이체자의 예시 단어가 러울이 제시되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이 러울의 초성자의 이 울자가 옛니응입니다. 자, 그래서 초성자 용자래 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가 러울인데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종성자의 반설음자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자, 그렇죠. 초성자의 여기 있는 반설음자, 그리고 종성자의 반설음자, 이렇게 예시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갑니다. 중성자 용자래 중 초출자 어의 예시 단어. 초출자 어의 예시 단어는 옆에 나와 있듯이 부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시 단어는 반치음 이체자. 자, 여러분 반치음 이체자가 바로 요거죠. 자, 그리고 종성자 순음의 기본자. 여러분 종성자 순음의 기본자가 바로 뭐죠? 네, 이 미음이죠. 그런데 부섭은 받침이 비읍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비읍이 사용되었는데 종성자 순음 기본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비읍은 종성자 순음 기본자가 아니라 비읍은 가획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답이 될 수 없겠죠. 반치음 이체자에 예시대노는 될 수 있지만 비읍은 순음의 가획자이지 기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단어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중세국어 단어의 변화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되는데요. 자, 별이 딘이 별이 진이 되는데요. 딘이 진이 된 건 아까 뭐였죠? 자음이 변화한 유형으로 국외음화가 일어난 유형이었습니다. 따라서 별이 딘의 딘은 국외음화가 적용되면서 진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유형이 맞겠죠? 자, B는 단모음화에 해당하는 유형인데 셔울이 서울이 됐습니다. 여가 어가 됐죠. 그러니까 단모음화한 유형 B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자, 3번 풀이 풀이 됩니다. 평순모음이었던 의가 원순모음을 가지는 우로 변하게 되었죠. 따라서 C 원순모음화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산거미가 됩니다. 발음이 똑같죠. 보시면 이 미가 의가 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산거미에서 거미가 되는 거는 지금 뒤의 유형에는 해당되지가 않겠죠. 한번 보세요. 지금 윗 지문에서 D는 부엉에서 접사가 결합해서 부엉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부엉이의 이가 접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미에 접사가 결합해서 단어가 변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어의 형태 자체가 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D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이 유형은 단어와 단어가 결합한 걸 얘기하는데, 자, 당잎이, 그죠? 당잎, 당나무 잎,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닭은 당나무였을 거고 잎은 이파리의 잎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닭 플러스 잎이니까 닭은 이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36번에서 틀린 내용을 고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뭐 원순모음화가 뭔지, 뭐 국외음화가 뭔지, 뭐 단모음화가 뭔지 물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게 푸셨을 거라고 봐요. 그냥 같은 유형의, 같은 예시의 유형을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37번 가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히읗 말음 용언의 활용 유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세요. 다음은 어간의 말음이 히읗인 용언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보이는 활용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활용의 규칙성뿐만 아니라 모음조와 적용 여부나 활용형의 줄어듦 가능 여부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용언의 활용에서 용언의 활용을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규칙 활용은 어떤 걸 불규칙 활용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어간과 어미가 결합을 할 때 어간이나 혹은 어미나 또는 어간과 어미가 어떤 단어는 변화가 없는데 어떤 단어는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간만 변한다든지 어미만 변한다든지 혹은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하는 유형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즉 불규칙 활용이라 함은 동일한 조건인 단어 중에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때 우리는 불규칙하게 변한다 라고 해서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규칙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어떤 특정한 어간의 한 부분이건 어미의 한 부분이건 없어진다면 똑같이 없어지고 유지가 된다면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경우를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억 다시 1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불규칙 활용이죠. 자, 그러면 노라 이렇게 어간 로락과 어미 아가 결합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가 간에 해당하고요. 요 부분이 미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어간의 히읗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보면 사라졌어요. 그 다음 어미를 보시면 원래 어의 유형을 띠고 있는데 결합한 걸 보면 앞에 있는 어간도 아고 어미도 안데 결과적으로 나온 건 에. 여기도 어간의 모음은 어미의 모음도 어인데 결과적으로 나온 건 에.
그죠? 그리고 여기도 어와 어가 있는데 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 어간도 변하고 어미도 변하는 유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읗을 말음으로, 히읗을 말음으로 갖고 있는 이 용어는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조아를 볼게요. 자, 조아의 경우에는 좋다의 조라는 어간과 아라는 어미가 결합했는데 히읗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히읗이 사라지지 않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노랗다와 누렇다, 어떻다는 어미로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히읗도 사라지고 또 어미의 모양도 변화하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규칙 활용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든 히읗도 사라지지 않고 또 어미의 그 모양 자체도 그대로 유지된 채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규칙 활용으로 보게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이렇게 불규칙 활용과 규칙 활용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꼼꼼하게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활용의 규칙성뿐만 아니라 모음조화 적용 여부. 여러분, 모음조화가 뭐죠?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얘기하죠. 양성모음은 오와 아, 음성모음은 어와 우가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오와 아가 결합하거나 어와 우가 결합하는 걸 모음조화가 결합된 것으로 보고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이랑 결합하면 모음조화가 깨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활용형의 줄어듦 가능 여부. 자, 요것도 밑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 내 손이 벽에 닿아, 컴퓨터에 닿아 라고 했을 때 이 닿아를 히읗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다로 줄일 수 있나요?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닿았다라는 그 의미가 사라지죠. 즉 줄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한 반면에 노아의 경우에는 히읗이 사라지면서 어간의 오와 어미의 아가 결합해서 놔라고 줄어들고 이럴 때는 노아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을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는 거가 되는데요. 1번 보시겠습니다. 조금악과 이럿은 조금의 일에서로 활용하므로 기역-1의 활용 유형과 같겠군. 자, 여러분 조금악 이럿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제 조금애랑 일에서로 나오려면 이 조금악과 이럿에 어떤 어미가 결합했을까요? 자, 이렇게 옆에 보세요. 조금악에 아가 결합했을 겁니다. 왜냐면 어간이 아로 끝났기 때문에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어미의 모음과 이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죠? 조그매가 됐어요. 그러면 히읗 사라졌어요. 그리고 히읗이 사라지고 그리고 얘는 애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역-1 유형 맞겠죠. 왜냐하면 이 아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죠? 모음조화 아가 결합 아에 맞춰서 어간의 양성모음 어미의 양성모음이 합쳐져서 양성모음 애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모음조화가 유지된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기역-1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요것은 어미가 어가 결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이래서 어서가 결합을 했겠네요. 그러면 이러에 어서가 결합을 했는데 히읗 어디 갔어요? 히읗이 사라졌죠. 그 다음 어와 어가 결합했는데 에서가 나와요. 그러면 어간의 모음과 어미의 모음이 결과형의 양성 모음이 나와버렸으니까 모음 조화가 깨져버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건 어디에 해당하나요? 그렇죠. 이건 기역-1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하죠. 보세요. 히읗은 사라지고 어와 어가 결합했는데 애가 나와서 모음조화의 여부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니은에 해당하는 모음조화가 깨진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꺼먹과 뿌엿은요, 각각 기역-2에 활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자, 2번입니다.
꺼먹과 뿌엿은 모두 불규칙 활용 용언입니다. 불규칙 활용 용언이 왜 그렇겠어요? 히읗이 어간에서 사라지면서 그리고 어미의 모양도 변화하기 때문이죠. 자, 음성 모음으로 끝난 어간입니다. 즉 먹과 엿이 각각 어와 여로 끝났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적용된다면 어미 어가 결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꺼먹어 뿌여 얻다 이렇게 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껌에 뿌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모음조화 그 유형은 적용이 되었으나 음성 모음 유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껌에 뿌였다는 기억 다시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둥그렇과 멀것. 자, 여기서 둥그랬다와 멀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둥그랬다는 아마도 둥그럿에 얻다. 멀게는 아마도 멀거에 어가 결합을 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둥글었다 보면 히읗 사라지고 멀거에도 히읗이 사라졌죠. 그리고 음성 모음이 선택이 되면서 둥그랬다 그리고 멀게 다 음성 모음으로 도출이 됩니다. 따라서 모음 조화는 지켜졌고 음성 모음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억 다시 2에 활용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니은의 활용 유형과 같지 않겠군. 네, 맞습니다. 니은과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기억 다시 이와 같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낫과 땄은 활용형인 나서와 따서가 나서와 따따로 줄어들 수 없으므로 디귿 다시 1의 활용 유형과 같겠군. 자, 나서 보세요. 나의 아서가 결합했을 거고 따았다는 아마도 따의 아세 다가 결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서와 따따 이건 규칙 활용은 맞아요. 히읗도 살아있고 미의 형태도 유지가 되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서랑 따따를 나서와 따서로 이걸 줄여버리면 이렇게 뭔가 생명체가 태어났다라는 이 나서와 이렇게 뭔가 머리를 따았다 이 의미가 사라져 버리죠. 즉 의미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이건 줄일 수가 없는 단어란 뜻이에요. 따라서 줄일 수가 없는 디귿 다시 1 유형 맞는 설명이겠죠. 자, 그리고 5번 보세요. 넛과 쌌은 활용형인 너와 싸가 싸로 줄어들 수 없으므로. 맞아요. 너를 어떻게 너로 줄이고 싸를 싸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디귿 다시 2의 활용형과 같지 않고 뭐랑 같다? 디귿 다시 1과 같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나타와 따따랑 똑같은 유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 3, 4, 5번이 맞는 설명이고 1번에서는 1에서가 니은에 해당하는 유형에 이제 부합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8번입니다. 보기의 기억부터 지읒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영민 평화가 학교 앞에 있다가 지혜를 만나기로 한 상황이네요. 자, 영민이 자, 너희들 오늘 같이 영화 보기로 한 거 있지 않았지? 평화, 응, 6시 콜로 3장 예매했어. 근데 너 어디서 와? 여기서 너는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가 답변을 하죠. 진로 상담 받고 보는 길이야. 너희 안 가? 나는 어제 미리 받았어. 자, 영민, 나는 4시 반이야. 그거 마치고 영화관으로 직접 갈게. 자, 지금 영민이가 말하는 거 보니까 평화는 어제 진로 상담을 받았고 지혜는 오늘 진로 상담을 받았는데 영민이는 오늘 4시 반에 받을 거네요. 그러면 지금 진로 상담을 이미 받은 친구는 지혜랑 평화고요. 영민이는 이따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자, 그거 마치고 영화관으로 직접 갈게. 지혜, 알겠어. 그럼 우리 둘이는 1시간 앞서 만나자. 간단하게 저녁이라도 먹고 거기서 바로 가지 뭐. 좋아. 근데 미리 먹는 건 좋은데 어디서 볼까? 5시면 영화관 정문 왼쪽에 있는 분식집으로 와. 왼쪽이면 편의점 아니야? 아, 영화관을 등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구나. 영화관을 마주 볼 때는 오른쪽 맞지? 그러네. 아 참, 영민아, 너 상담 시간 다 됐다. 이따 늦지 않게 영화 시간 맞춰서 와. 여기서의 시간은 아까 말한 6시가 될 거죠. 자, 그러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역과 이응은 가리키는 시간이 상이하다. 자, 기역과 이응 보세요. 자, 기역 6시. 영화를 보기로 한 시간입니다. 영화 예매 시간이죠. 자, 시간 맞춰서 와. 자,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겠어요? 당연히 영화가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6시겠죠. 그런데 상이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과 미음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 자, 니은은요. 미리 받았어. 과거 맞습니다.
그쵸? 자, 근데 미음을 볼게요. 자, 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영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미리지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미리가 아닙니다. 니은의 미리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미리이기 때문에 과거가 될 수 있지만 미음의 미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영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미리이기 때문에 1시간 앞서서 이제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디귿과 미음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이응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자, 디귿은 뭐죠? 앞서. 자, 영화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앞서. 즉, 영화 시간이 기준 맞죠? 자, 그리고 미음 보세요. 미리 먹는 건 좋은데, 자, 영화 시간을 기준으로 미리죠. 따라서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리을과 지읒은 이동의 출발 장소가 동일하다. 자, 리을을 보시면 저녁을 먹고 거기서 영화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읒을 보시면 지읒은 영민이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영민이는 뭐 하고 와야 돼요? 영화 보기 전에 상담받고 와야 되죠. 그렇다면 영민이의 출발점은 상담을 받는 곳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읒의 출발점은 영민이는 상담을 받는 곳이었을 거고, 그리고 리을의 출발점은 아마 식당이 되겠죠. 분식집이 되겠죠. 따라서 리을과 지읒의 출발 장소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비읍 보겠습니다. 비읍과 시읒은 기준으로 삼은 방향이 달라서 다른 것을 의미한다. 맞아요. 기준으로 삼은 방향은 다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영화관을 마주보고 보면 오른쪽이지만 영화관을 등지고 보면 왼쪽인 거 요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내가 영화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분식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분식집인데 만약에 내가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왼쪽이 맞잖아요. 그죠? 얘는 오른쪽이 될 거고.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은 방향이 다른 건 맞는데 다른 곳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같은 곳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둘 다 어디? 이 분식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린 설명이에요. 요거는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여러분 요 정도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39번 풀어보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부사어는 부사, 수연 플러스 조사, 용언의 활용형 등으로 실현된다. 그렇죠. 이제 품사 자체가 부사인 경우는 당연히 부사어로 쓰일 수 있을 것이고 체언과 조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 용언의 활용형이 즉 부사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사어로서 수식하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 관형어, 서술어 등이다. 사실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수식을 받는 부분은 서술어죠. 그런데 이제 부사어는 자기 말고 다른 부사어나 관형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차가 간다의 서술어 간다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 자를 부사어로 쓰면 차가 잘 간다가 됩니다. 이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하도록 주어진 문장에 부사어를 넣어 수정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나와 있는 요소를 1번부터 5번 선지에 있는 문장이 두 가지씩 충족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각각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오른쪽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을 해두었으니까 같이 볼게요. 자, 방긋이 웃는 아기가 참 귀엽게 걷는다. 원래 없던 그 성분이 생긴 걸 확인해 보면 방긋이와 이 참이 새로 생긴 성분이죠. 방긋이와 참은 원래 그 자체가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사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면서 각각 무엇을 수식하는가 하고 봤더니 방긋이라는 부사는 관형어 웃는을 수식하고 있고 그리고 참이라는 부사는 부사어 귀엽게를 수식하고 있네요. 자, 특히 여기서 귀엽게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부사어인데요. 여기서는 서술어 걷는다를 수식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귀엽게를 수식하는 것이 바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리고 참의 실제 품사는 부사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2번 갑니다. 화자가 굵은 선을 쭉 그었다. 자, 여기서 원래 있었던 화자가 굵은 선을 쭉 그었다 해서 추가된 부분은 조금이라는 부분이랑 쭉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조금을 봤더니 관형어 굵은, 그러니까는 선을 수식하고 있는 굵은은 관형어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용사의 관형사형입니다. 어쨌든 관형어인데 이 관형어를 수식하고 있는 게 조금인 거죠. 그래서 조금은 품사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관형어 굵은을 수식하기 위한 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쭉은 그었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쭉은 원래부터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면서 뒤에 있는 서술어 그었다를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에서 무턱대고와 그리고 많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럼 무턱대고는요, 뒤에 있는 문장 성분이 관형어예요. 왜냐하면 이 싫어하는이라는 관형어를 사실 싫어하는이라는 관형어는 사람 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무턱대고는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부사입니다. 그럼 이 부사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면서 누구를 수식하느냐? 바로 무턱대고 싫어하다. 즉 뒤에 있는 관형어 싫어하는을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무턱대고는 부사이면서 관형어를 수식합니다. 많이는 원래부터 품사가 부사예요. 그래서 서술어 뒤에 있는 있다를 꾸미는 부사로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을 보시면 4번은 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에서 추가된 문장 성분은 전혀와 그리고 한순간에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혀는 원래부터 품사가 부사이고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사는 누구를 수식하는고 하고 봤더니 전혀 딴, 전혀 사람 했을 때 비교해 보면 전혀는 사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형어 딴을 수식하고 있죠. 따라서 관형어 딴을 수식하기 위한 부사로서 기능하고 있고요. 자, 근데 한순간의 경우에는 사전을 찾아보면 한순간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한순간에는 한순간 플러스 에, 즉 체험 플러스 조사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이 체험 플러스 조사가 일종의 부사어의 역할을 하면서 뒤에 있는 서술어 해결했다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해결했다에서는 한순간에 라는 부사어가 해결했다를 수식한다라고 보고 부사어는 체험 플러스 조사의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영미는 그 일을 원칙대로 깔끔히 처리했다. 지금 추가된 성분을 보면 원칙대로와 깔끔히가 있죠. 그런데 딱 보면 원칙대로 처리했다, 깔끔히 처리했다. 즉 원칙대로와 깔끔히는 둘 다 마지막 서술어인 처리했다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대로는요. 원칙은 명사, 즉 체언이고 대로는 조사죠. 그래서 원칙대로는 체언 플러스 조사가 일종의 부사어의 역할을 하면서 뒤에 있는 서술어 처리했다를 수식하고 있고요. 깔끔히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 처리했다를 수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번 올해 수능에 나왔던 언어와 매체 문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해설지를 꼼꼼하게 보시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부사어의 경우에는 특히나 부사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다 나오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부사절도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문장에 따라서는 또 좀 특이하게 부사어가 뭐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서 성분에서 빠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는 문장 성분에서 수의적 성분, 즉 수식하는 성분은 삭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은 부사어가 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사어에 관련된 부분은 관형어와 같이 연결해서 비교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4학년도 언어와 매체의 문항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